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그분들 이야기가 제 이야기처럼 집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울었다 웃었다 하네요. 오늘은 저희 부부와 시댁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는 평범한 중3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원하는 건 잘 들어주시고 두 분이 하실 수 있는 선에서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셨어요. 혜정아, 엄마 아빠는 우리 혜정이 많이 사랑하니까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 안 되는 건 안 돼. 그런 걸 해달라고 억지 쓰면 안 돼. 그리고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는 내가 독립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된다. 대학 졸업한 다음에는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면 안 돼. 그때는 다 큰 성인이니까. 알았지?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 후에 독립한 저를 상상하며 자랐고, 대학 졸업 후에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집에 매달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면서 재산을 모으셨고, 그 덕에 아주 부자는 아니어도 노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됐어요. 평범해 보이지만 남에게 나쁜 짓 안 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서 모으신 부모님을 존경했죠. 저도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생각했고요.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사귀게 된 남자와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막연히 꿈을 꿨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희 집이 너무 평범하다고, 자기 부모님이 싫다고 했다며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그것도 전화로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전화로 해? 만나서 직접 얼굴을 보고 헤어지든 말든 해야지. 어차피 헤어진다는 말 할 건데 만나면 뭐해? 괜히 시간 버리고 찻값만 쓰지. 엄마도 이렇게 하랬어. 다시 볼 것도 아닌데 널 뭐하러 일부러 만나냐고. 이만 끊는다. 이게 2년간 사귀던 남자와의 마지막이었죠. 정말 열받고 어이없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남자는 매사에 엄마가 이렇게 하랬다. 엄마가 빨리 들어오랬다. 엄마가 사지 말라고 했다. 엄마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래, 초딩도 아닌데 엄마 하는 놈하고 살아서 뭐 할 거냐고. 분명히 결혼하고 밥그릇 개수까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샀을 거야. 잘 헤어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쓰리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 후로 좀처럼 남자를 사귈 수가 없었어요. 어째 이놈도 저놈도 다 마마보이처럼 보였고, 자기가 버젓이 돈을 버는데도 부모님한테 돈을 더 타다가 차를 사거나 명품 옷을 사는 남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쩐지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전 남자친구 일이 있어서 그런지 더 싫어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회사 동료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보다 2살 많은 남편은 한심한 남자 부류가 아니었어요. 첫 만남부터 어쩐지 진중한 태도가 뭔가 있는 척하고 까불거리며 거들먹대는 남자들과는 달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호기심이 생겨서 먼저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몇 번 더 만나보다가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남편은 확실히 또래와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매사에 신중했고 남의 시간도 귀한 걸 알았고 돈을 아낄 줄도 알았어요. 한 번은 제가 통장 정리를 하다가 한숨을 쉰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맨날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어디로 돈이 새는지 정말 모르겠네. 왜 이것밖에 안 남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게 뭔지 그것보다 정리해. 생활비 통장하고 적금 통장 말고도 용돈 통장도 따로 만들어두면 내가 언제 돈을 많이 뺏었는지 알기 편해. 듣고 보니 그러네. 내가 월급에서 생활비만 부모님한테 드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쓰는 돈은 별로 신경을 안 썼구나. 그렇게 저는 제 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일로 남편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어요.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자기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면서도 명품만 찾는 남자들도 많은데, 남편은 꼭 부모님을 보는 것처럼 성실하고 바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만날 때 제가 반지를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박연식 씨, 저하고 결혼해요. 내가 나랑 살기로 한 거 후회 안 하게 해줄게. 아니, 그런 걸 먼저 해버리면 어떡해. 난 언제 프로포즈를 해야 할지 타이밍만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게 어딨어? 그래서 안 할 거야? 그럴 리가 있어. 나처럼 재미없는 사람 좋다고 받아주는 여자를 내가 또 어디서 만난다고. 그건 다른 여자들이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 윤식 씨 충분히 재밌고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결혼을 결정한 저는 남편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떤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오로지 남편이라는 사람 하나만 보고 결심한 거니까요. 언뜻 남편이 막내이고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다는 말만 들었어요. 또 아버지가 좀 엄한 편이라는 게 제가 아는 전부였어요. 그러다 양가에 저희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됐죠. 당시에는 드문 경비원이 딸리고 정원이 넓은 고급 빌라였어요. 겉에서 척 봐도 꽤나 의리의리해서 속으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은 한 번도 자기 집이 크다, 잘 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시부모님은 첫인상이 조용하고 인자했지만 어딘가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그날 식사를 마치고 시어머니가 내주시는 과일을 제가 받아서 시아버지 앞에 놓아드리는데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건 제가 알아보고 있어야 아버지. 알지? 나는 네 형하고 누나 결혼할 때도 집 사는데 한 푼도 안 보태줬다. 그래서 곧 들어올 새 애기도 알아두라는 뜻에서 말하는 거야. 신혼집은 니들 능력되는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내 말 알겠지? 물론이죠, 아버님. 저희 둘 다 성인이잖아요. 저희가 살 집인데 당연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죠. 저희 둘만의 힘으로요. 어떻게 되든 윤식 씨하고 잘해볼게요. 저의 말에 시부모님은 의외라는 듯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말이 맞다. 지금은 그 마음으로 젊은 시절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헤쳐나가 보는 거다. 라며 시아버지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셨어요. 애초에 저는 부모님께 손 벌리면서 무리하게 혼수를 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이 그런 저를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래도 뭔데 마음에 걸리셨는지 제가 집을 나설 때 살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다 너의 앞날에 더 도움이 되라고 믿기 때문에 결정한 거야. 살다 보면 우리를 이해할 날이 올 거다. 별 말씀을요. 저희 부모님도 대학만 졸업하면 다 이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회사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꼬박꼬박 매달 집에 생활비 내고 있어요. 어차피 저희가 본 돈도 아니고 부모님들 거잖아요. 제가 서운할 게 뭐가 있어요. 윤식 씨도 돈도 균형 있게 쓸 줄 알고 쓸데없는 사치를 부리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한 거예요.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나. 우리 윤식이가 처복이 있네. 라며 시어머니는 한층 더 얼굴이 밝아지셔서 저를 배웅하셨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는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젊을 때 시아버지의 부모님이 파산한 후 대학을 그만두고 큰 재래시장 안에 있는 오래된 맛집에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일생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들이고 그때까지 쓸 줄만 알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게 너무 힘드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맛집 사장님인 할머니가 돈을 벌고 관리하는 것과 음식 재료는 아끼지 않고 쓰면서 인심 좋게 베푸는 걸 보며 많은 걸 배우셨다더군요. 거기서 주방 청소하고 채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만 굳은 일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시아버지에게 맛집 할머니가 자식들한테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을 시아버지한테 알려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시아버지는 오늘과 같은 회사를 만드셨다고 해요. 작지만 음식 맛으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곳이라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본인이 겪으셨던 일 때문에 자식들이 훗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엄격하게 철칙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마음에 드는 신혼집을 구하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서울은 무리라는 생각에 저희는 남들처럼 서울의 20여 평 아파트 이런 기준을 다 포기하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했어요. 집을 계약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윤식 씨, 여기가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야. 이 아파트 단지 놀이터 봐. 너무 괜찮지 않아? 우리 애들이 여기서 뛰어놀게 막 상상이 돼. 그래, 우리 여기서 잘 살고 돈 모아서 더 넓은 애로 이사가자. 남편도 저만큼이나 신이 나서 흥분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웃는 남편을 처음 봤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틈만 나면 집에 물건 하나하나 닦고 예쁘게 장식하고 오만대 다 광내며 쓸고 닦느라 애썼나 몰라요. 순전히 저희가 번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도 시부모님도 이렇게 저랑 잘 맞고 반듯하니까 남편 형과 누나도 그럴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영 딴판이었어요.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였어요. 그때 아주버님이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우리 집 사줄만 하지 않아요? 애들도 점점 커가고 저 직장도 서울 한복판인데 언제까지 경기도 변두리에 살 수는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 능력으로는 서울에 집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해주세요. 난 그럴 생각이 없다. 니네 집 사줘야겠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너 나한테만 아껴놨냐? 아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하는구나. 제가 자식인데 이 정도 말도 못해요. 그리고 아버지 손주들 좋은 학교 보내야죠. 둘 다 사립초등학교 보내야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비협조적을 하시면 어떡해요? 내가 손주들 교육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냐? 난 아무 상관 안 할 테니까 니네 알아서 해. 어떤 학교를 다니든 자기들 할 탓이다. 그러자 형님이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아버님, 솔직히 저희 지금 사는 집도 친정에서 돈 보태줘서 한 건데 이제는 좀 도와주세요. 솔직히 이 사람 결혼할 때도 집도 안 사준다고 하셔서 다들 결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시댁이 어딨냐고요. 저 친정 부모님 볼낯이 없어요. 제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아무 덕본 것도 없고 이게 뭐예요? 결혼을 누구 덕보라고 했냐? 난 그런 생각하는 며느리는 싫다. 시아버지가 강하게 나오자 아주버님은 아주 욱하다군요. 아니 그럼 지금 저보고 이혼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만큼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니들 능력에 맞게 살아야지. 애들 교육을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빚만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셨지만 표정으로 시아주버님과 형님 편을 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두 사람은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밥만 먹고는 쌩 안이 가버렸어요. 저는 내심 그래도 손주들 교육도 있고 아들이 출근하기 힘드니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건 시누이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누이도 결혼할 때 자기가 모은 돈만큼만 혼수를 해서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그게 속에 맺혔는지 시부모님 댁에만 오면 자기한테 뭘 해줬냐며 따지고 든다고 하네요. 아주버님이 집 사달라고 했던 날도 그랬고요. 내가 뭘 했어 오빠. 엄마랑 아버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고 했잖아. 뭘 바래? 라며 싸늘하게 시부모님을 바라보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이 너무 엄하게 하시면 섭섭하고 화도 나겠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차갑게 쳐다보니 무섭기도 했고 제가 처음 간 건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첫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양쪽 집 부모님들은 다들 너무 좋아하셨고 남편도 정말 많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오히려 빈정대기만 했어요. 재수 씨네가 사는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보다 전세 비싼 거 알아요? 그렇게 서울에서 더 가깝고 신축인데 사니까 우리가 그날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데도 요만큼도 도와줄 생각을 안 했겠지. 올케는 아무리 우리 부모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해도 좀 너무했어. 오빠가 그렇게 당하는데 어떻게 자기 일 아니라고 입 딱 닫고 표정 하나 안 바뀌어? 하긴 윤식이 그 자식부터 그 모양인데 어련하겠어. 부부가 부창부수지 뭐. 그렇게 임신 축하한다는 말 대신 원망만 들었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을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형제간에 분란만 만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 얘기 새겨 들을 것도 아니고 저만 듣고 흘리면 됐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임신 6개월이 되었을 때 시아버지 생신이 됐어요. 시어머니는 괜히 밖에서 비싼 거 먹고 돈 쓸 거 없이 집에서 도우미 아주머니하고 음식을 다 하신다며 그날 음식 다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고 첫 시아버지 생신인데 며느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겠어요. 저는 준비했던 선물하고 이것저것 장을 봐서 일찌감치 시댁에 갔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놀라셔서 저한테서 짐을 받아놓고는 얼른 저를 소파에 눕게 하셨어요. 얘는 힘들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니? 이러면 내가 미안하잖아. 괜히 집에서 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히 일찍 와서 도와드려야죠. 아니다. 내 시아버지 식성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넌 그냥
여기 가만히 누워있다가 주는 대로 먹기나 해. 그러시고는 저한테 물이며 과일이며 내다 주시고 편한 마음으로 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죄송해서 시어머니가 도우미 아주머니와 일하시는데 기웃거리다 다 된 음식을 한쪽에 놓거나 예쁘게 담는 거랬죠. 그렇게 저녁 식사 시간이 됐고 시아버지도 집에 오셨어요. 남편도 1시간 먼저 퇴근해서 왔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주머니가 시누이 가족이 안 오는 거였어요. 얘들이 오늘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니면 사고라도 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걱정에 저는 먼저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내놓는 노인네한테 가서 뭐해? 나 우리 영준이 밥 먹여서 영어 과외해야 되니까 올케가 알아서 하든가. 라더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는 다시는 받지 않더군요. 황당했지만 일단 진정하고 이번에는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내가 거길 어떻게 갑니까? 아버지가 한 푼 안 도와줘서 대출 있는 대로 땡겨서 이사하게 생겼는데 돈 벌어야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는 아버님 생신인데요. 그런데 어느새인가 제 근처에 와서 통화를 듣던 시아버지가 제 손에 든 핸드폰을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할 수 없이 제가 핸드폰을 건네드렸죠. 그래 내가 집안 사줬다고 못 오겠다 그거지? 그러면 그렇다고 내 엄마랑 통화할 때 말하지 그랬냐? 너네 엄마 니들 다 오는 줄 알고 하루 종일 음식점만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러자 핸드폰 밖으로 아주버님 목소리가 크게 새어나왔어요. 그러게 나가서 먹지 집에서 뭔 궁상이에요? 맨날 자기들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애들 엄마 내가 우리 집 잘 산다고 해서 결혼할 때 얼마나 기대했는데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신혼 때야 저희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러실 수 있어도 이제는 아니죠. 내가 얼마나 쪽팔린 줄 알아요? 그러게 우리 집이 잘 사내였잖아. 왜 안 해도 될 소리를 해? 너 현식이 내가 돈 한 푼 없었으면 나 쳐다도 안 볼 놈이야. 희영 애미도 똑같고 그래 니들 그러고 살아봐 어디. 시어머니도 시누이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고 혼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누이하고도 감정만 상하시고 결국 두 집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시아버지 생신은 그렇게 씁쓸하고 모두가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지나가고 말았죠. 게다가 두 사람은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거나 그래도 생신 축하드린다 같은 문자도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일이 어지간히 속상하셨는지 나중에도 그때 일을 이야기하시곤 했어요. 둘 다 문자 한 통도 하지 않았다고요. 심지어 시어머니가 문자로 시아버지한테 인사는 하라고 해도 둘 다 답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누이 남편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자기 처가에서 아무것도 받은 거 없다며 아예 발길도 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아니 친자식도 아니고 어차피 남의 재산인데 왜 그걸로 덕보지 못했다고 어른들한테 그러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집안 분위기는 계속 좋지 않았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시부모님과 점점 사이가 나빠져만 갔어요. 제가 딸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하는 동안에도 저한테는 물론이고 남편한테도 축하한다는 문자조차 없었어요. 그건 시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저희야 나중에 들은 거지만 시어머니가 저 딸 낳았는데 선물이나 찾아오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며 전화라도 하라고 했지만 아주버님 가족도 시누이네도 다들 냉정하게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자기들이 시부모님한테 돈을 못 받는 걸 갖고 저한테까지 화를 내는 거였어요. 그도 그럴 게 남편이나 저나 부모님이 안 주신다고 불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게 맞다고 하는 입장이었으니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얄미울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고는 해도 동생이 첫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축하 한마디 안 하는 배알이라니 정말 같은 형제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남편은 원래 어릴 때부터 진중하고 지금과 비슷했다나 봐요. 그래서 시부모님들이 더 예뻐하셨겠죠. 그게 형과 누나는 셈이 났을 수 있고요. 생각해보니 그들이 꽁한 게 꽤나 캐끼 묵은 감정이겠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축하를 받는 건 포기하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서 설날이 되었어요. 어찌된 일인지 아주버님도 시누이도 같은 날 시댁에 방문을 했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좀 들뜬 목소리로 저희도 얼른 오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게 되니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두 사람의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말을 꺼낸 건 아주버님이었어요. 우리 대출금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 우리한테 주실 유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맞아요, 아버지. 우리 진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언제 유산을 자식들 준다고 말한 적이 있냐? 아니, 아버지. 그럼 저희 안 주실 거예요? 뭐, 좋은 일이라도 하실 생각이에요? 우리는 어쩌고요? 오빠, 말이 맞아요. 우리 안 주시면 어떡하실 건데요? 니들 자꾸 돈 얘기할 거면 다 나가라. 명절이라고 와서 그것밖에 할 말이 없냐? 앞으로 그런 말 할 거면 아예 오지도 마. 시아버지는 호통을 쳐서 아주버님과 신우의 가족을 쫓아냈고 그 뒤로 가족관계는 더 냉랭해졌어요. 두 집은 정말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딱 끊었고요. 그러다 저희 집에도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고 남편 부서 사람들에게 대거 공고 사직을 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회사의 압력에 사표를 내고 말았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아이한테 앞으로 계속 돈 들어갈 일만 있는데 우리가 과연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겁부터 났죠.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진중하게 새 일자리를 알아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알바는 뭐든지 하기 시작했어요. 택배 대리운전에 정말 굳은 일마다 안고 다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다른 집 아이들을 봐주기 시작했어요. 아이하고 떨어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죠. 사실 친정 부모님한테라도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남편이 시댁에 말 한마디 없이 매일 힘든 일을 하러 나가는 걸 보면 저도 입을 다물게 됐어요. 제가 계속 양쪽 집 부모님한테 말이라도 해볼까 망설이고 있자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고 말했어요. 우리 결혼할 때도 우리 입만으로 다 해냈잖아. 이번에도 그럴 수 있어. 나 믿고 기다려줘. 알아? 당신 믿지? 왜 안 믿어?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마음이 흔들리긴 해. 그러니까 건강 잘 챙겨야 돼. 당신 쓰러지면 끝이야. 걱정 마. 나는 슈퍼맨이라니까. 남편은 평소 하지도 않던 농담까지 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했고 저도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같이 웃고 말았어요. 남편은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와서 화내는 법이 없었고 그 힘든 시간에도 늘 전처럼 한결같았어요. 그런 남편이 저는 너무 믿음직스러웠죠. 저희가 서로를 위하고 힘주면서 지내는 때에 어디서 들었는지 아주버님이 남편이 공고사직을 했다는 말을 듣고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어떤 위로도 없이 빈정거리는 말뿐이었어요. 윤식이 너 아버지 흉내내고 고든 척하더니 회사 쫄딱 망해서 쫓겨났다며? 너 그런 힘든 일을 해도 아버지 안 도와주시지? 그러게 왜 우리 편 안 들고 고고한 척해서 그런 꼴을 당하냐? 정신 차려, 임마. 할 말 다 했으면 끊어. 난 형한테 할 말 없어. 라며 남편은 아예 상대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신이는 예전이나 다름없이 전화 한 통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이상이 느껴졌어요. 자꾸 피곤하고 목 임파선 부위가 붓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밖에서 힘들게 고생하는 남편 걱정할까봐 몰래 혼자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의사는 너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갑상선 종양이 있는데 선종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도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수술 날짜 잡으시죠. 엎치네 덮친다고 왜 이럴 때 몸에 이상이 생긴 건지 그것도 왜 종양이 있는 건지 저는 괜히 모든 게 다 원망스럽더라고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였고 누구한테라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한테 털어놓고 말았죠. 너무 미안해. 내가 일만 하다 보니까 당신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회사만 안 잘렸어도 당신이 스트레스 안 받고 아프지도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아니야. 그런다고 다 아픈가? 아니잖아. 내가 당신 보고는 건강하라고 해놓고 내 건강은 못 챙겼어. 당신이 혼자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다 알아. 나 진짜 괜찮아. 일단 수술 빨리 하고 조직 검사 해보면 된대. 그리고 수술날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죠. 아이는 잠깐 친정엄마한테 와달라고 해서 봐주기로 하셨고요. 그렇게 떨렸는데도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해 주셨고 수술 받고 하루 입원했는데도 두 분이 다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수술 경과는 아주 좋았고 조직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한 달 뒤에 병원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 무렵 시댁에서 증조부님 제사가 있었어요. 아무리 서로 안 보고 사는 아주버님과 시누이지만 전에는 제삿날에는 왔기에 이번에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예 부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도우미 아주머니와 둘이서 그 많은 음식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제사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국 전화도 잘하지 않던 형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끊더니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이 꺼져 있다는 말만 나오는 거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아주버님은 한참이나 신호가 간 다음에야 전화를 받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재수씨 전화를 안 받으면 안 오나 보다 해야지 왜 이렇게 눈치도 없어요. 아주버님, 오늘 증조부님 제사인데 혹시 잊으셨어요? 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현식이처럼 잘려서 막노동이나 하는 한가한 사람 아니라고요. 우리 집사람도 애들 보랴 문화활동하랴 바쁘다고요. 재수씨는 어디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냥 재수씨가 옆에서 엄마 도와주세요. 듣자 하니 뭐 어디 아프다고 잘하던 놀이방도 내팽겨쳤다면서요. 아니 안 오시면 안 오신다고 하면 되지 왜 제가 아픈 것까지 걸고 넘어지세요. 아프긴 뭐 아파요. 선종이라며요. 우리도 다 들었어요. 뭐 요즘 좀 어렵죠. 그런데 수술까지 했으니 돈이 엄청 쪼들리시겠네. 우리도 많이는 못 보내고 한 3만 원 보낼 테니까 윤식이랑 둘이서 알아서 부모님이랑 제사 지내요. 아니 아주버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누가 3만 원 받자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까?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아픈 데다가 약 때문에 호르몬 문제도 있어 예민해진 상태라 평소에는 잘 넘어가던 일도 화를 내게 됐거든요. 그 말에 시부모님은 저한테 고개를 돌리셨고 대충 상황을 눈치채신 시아버지는 전화를 그냥 끊으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엌으로 도로 들어가셨고요. 저는 얼른 부엌에 따라 들어갔죠. 미안하다. 우리가 턱이 없어서 너희한테까지 이런 불편을 끼치는구나. 그런 게 어딨어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그리고 많이 아픈 것도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아버지는 그 이후 계속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저희는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서 제사를 지냈고 조용히 밥을 먹은 후 남편과 제가 뒷정리를 했어요. 시누이는 그때까지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없었고요. 저희가 정리를 다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스피커폰으로 시누이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밤 12시가 넘어 전화를 하니 그제야 시누이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 진짜 왜 다 잘 시간에 전화를 해요. 너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당장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오지 마. 나 회사 망해서 내 앞에 남은 거 하나 없으니까 절대 발걸음하지 마. 이 나쁜 놈들. 시아버지는 울분에 차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는 전화를 끊으셨어요. 듣자 하니 시누이는 대학 때 미대를 다녀서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해요. 시부모님은 대학원까지 자식들이 부족함 없이 다니도록 용돈부터 모든 걸 다 챙겨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시아버지가 대학 때부터 아예 돈을 안 주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는 원래 끈기가 없어서 이거 한다고 했다가 금방 다른 거 하고 또 관심이 시들면 다른 걸로 옮겨갔대요. 그 모든 걸 묵묵히 다 뒷받침해 주신 게 시부모님들이고요. 시누이는 안 해본 클래식 악기가 없고 심지어 모형까지 배웠다고 해요. 그런데도 결혼하고 애까지 낳아서 돈 안 준다고 저렇게 막 나가니 시부모님들도 얼마나 옥정에 무너지실지 정말 상상도 안 됐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딸 아이를 꼭 품에 안으시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생이 많다. 막내인데도 큰아이 목숨 내가 하니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너랑 윤식이가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제 병도 별일 없을 거예요, 아버님. 윤식이 회사 그만둔 거라도 빨리 말하지 그랬냐? 그 사람도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다고 어떻게든 자기가 혼자 해본다고 했고 저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고집 세고 답답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차하면 친정부모님한테라도 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잘 해낼 수 있다는데 믿어야죠. 그리고 진짜 믿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들으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딸 아이한테 옷을 사주시겠다며 데리고 나가셔서 이것저것 많은 걸 사서 다시 데려오셨죠. 시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보태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절대 아무도 돕지 않으시겠다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생활비를 꺼내 쓰려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가 저는 정말 놀라서 입을 틀어 막아야 했어요. 통장에 1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확인해보니 보낸 사람이 시아버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잘못 보내신 것 같아서 당장 시댁에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려서 헛기침을 하며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 통장에 돈이 입금됐는데요. 그게 잘못 보내신 거. 아, 확인했냐? 이제야 봤구나. 그거 내가 주는 거다. 너희가 묵묵히 성실히 하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자식이 다시 일어서게 해줘야지. 아버님, 아버님은 원래 자식들한테 이렇게 안 하시기로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얘야, 진짜 힘들면 부모가 돕는 거다. 내가 앞뒤 사정 안 가리고 무조건 돈을 안 주는 거 아니야. 너희는 받아도 돼. 내가 현식이하고 혜경이는 먹고 살만하면서 그러는 거 다 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의 도움을 받게 됐어요. 내가 윤식이한테 말 잘해서 그 돈으로 뭘 차리든지 아니면 새 직장 접을 때까지 집에서 잘 좀 쉬라고 해. 매일 그렇게 힘든 일 하러 나가는지 진작 알았으면 보약이라도 빨리 지는 건데. 맞다. 보약 말이다. 내일이면 도착할 거야. 네, 거랑 같이 지었어. 둘 다 끝까지 잘 먹고 건강해야 된다. 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새벽에야 집에 들어온 남편도 한약 그릇을 받아들고 눈물을 줄줄 흘렸죠. 남편은 그 다음날 대리운전이며 택배에 음식 배달까지 전부 그만두고 시부모님 말씀대로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 준비하는 데에 힘을 쏟았어요. 그 주말 저와 남편은 딸을 데리고 시댁으로 갔어요. 아버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다 제가 부족한 건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도 아니잖냐? 니네가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야. 그게 갚는 거다. 네, 저 꼭 좋은 회사에 다시 들어갈게요. 그게 안 되면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볼게요. 남편의 말에 저는 자꾸 눈물이 나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과 차를 준비하면서 시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어머니. 이혼에 안 잊을게요. 우리 부부 이제 70이야. 그런데 벌써 유산 달라고 난리치고 그걸로 부모 생일에 제사도 안 오는 녀석들한테 돈을 주면 그게 정상이니? 지금처럼만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나도 내 시아버지도 그거면 된다. 남편은 고시 끝에 시아버지가 주신 돈을 잘 분배해서 딸아이 학자금 할 것과 비상금을 통장에 두고 나머지는 조금씩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남편이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경력직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고요. 저희는 너무 기뻐서 친정에서도 저희 가족을 다 초대해서 거의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같이 밥 먹자며 저희를 부르셨고요. 돌아오는 주말에 저희 가족은 시댁에 갔어요. 시부모님은 남편한테 축하한다며 꽃다발도 준비해 주셨어요. 내가 백화점 가서 제일 좋은 소고기 사왔다. 우리 예쁜 선녀 좋아하는 과일도 사오고라며 시어머니는 한 박 웃음꽃이 피셔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버님 부부와 시노이가 찾아왔더라고요. 시아버지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사라졌고 시어머니는 세 사람이 거실에 못 들어오게 현관 앞에 버티고 서 계셨어요. 그네 너는 아무리 천호를 해도 통화가 안 되더니 어떻게 이런 귀한 걸음을 다 했냐? 너네는 어쩐 일이고? 예이 왜 그래요 엄마? 우리 다 알고 왔어요. 윤식이네 돈 줬다면서요. 저희도 도와주세요. 솔직히 이 사람 그동안 꼬박꼬박 명절마다 시댁 오느라 힘들어서 잠깐 쉬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했던 거 생각해보세요 엄마. 겨우 마지못해 와서 밥만 먹고 쌩하니 가버린 게 왔다고 유세하는 거냐? 그러자 형님은 시어머니 손을 잡더니 생글거리더군요.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생신 잃어버리고 넘어간 적 있어요. 제가 바빠서 그런 거지 선물을 꼬박꼬박 보내드리잖아요. 꼬박꼬박 먹지도 않는 종합 비타민 한 통 보낸 거? 아 생각해줘서 무척이나 고맙다.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형님이 잡은 손을 탁 치우셨어요. 그러자 아주버님과 형님은 표정이 굳었고 서로 쳐다보며 눈치만 보더라고요. 시누이는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 어깨 너머로 거실을 들여다보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울게 그러니까 지난 일은 그만 잊고 화해하자. 그러자 시아버지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화가 난 목소리로 내가 뭐라고 했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오지도 말랬지? 내 장례식 때도 오지 말랬지? 이미 늦었어, 너희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썩 나가지 못해.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저희가 좀 화가 나서 그랬어요. 네, 아버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아빠, 나 혜경이야. 엄마 아빠 딸 혜경이.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그렇게 세 사람이 현관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지만 시부모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결국 세 사람은 돌아가야만 했죠.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대더군요. 특히 형님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동서, 뭐 잘 먹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저 잘 먹고 있어요. 저기 아버님은 어떤 음식 제일 좋아하셔? 백화점에서 파는 거면 다 괜찮으려나? 형님 결혼하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버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세요? 그리고 저한테 아무리 이러셔도 소용없어요. 이만 끊을게요. 그러고 저는 형님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정말 땀이고 낮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했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의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이후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시댁에 와서 빌고 또 빌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딸이지만 저러는 걸 보니 쌤통이다 싶어서 속이 다 후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재산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무조건 내놓으라고만 하니 시부모님도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된통 혼이 난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그 이후로 시부모님께 꼼짝 못하게 되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요원에 따라서 많은 걸 받지는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한 해 만에 두 사람이 시끄럽게 굴었지만 시어머니가 아주 비싼 변호사를 써서 다 막아내셨죠. 그때 이후 남편은 지금까지 회사 잘 다니고 있답니다. 저도 그때 수술한 종양이 다행히 악성은 아니었지만 추적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 뒤 딸을 또 낳았고 지금은 내 식구가 단란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도 아직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딸아이들이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셋이서 정말 질투날 정도로 사이가 좋다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행복하시고 특히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건강이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